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충돌 붕괴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해주신 김동춘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의 주제 발표를 마쳤는데요. 이어서 2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한국안전학회 백신원 부회장님께서 자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자장을 맡은 한경대학교 백신원 교수입니다. 먼저 앞서 두 개의 주제 발표를 해주신 우리 의지대 이명구 교수님, 그 다음에 동국대 김동춘 교수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토론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먼저 토론에 참여해 주신 토론자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한국노총 안전보건연구소장이신 김광일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그 다음 한국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이신 고재철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재욱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건설 안전실장을 하고 계신 임병천 실장님 오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설안전 대표이신 이준성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이 토론 시간이 한 50분 정도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5분 약간 좀 길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먼저 김광일 소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김광일입니다. 화면에 띄었는데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일단 인쇄를 해왔고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저기 김동춘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금 좀 국회에서 좀 활발하게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마이크를 가깝게 네. 대야 아마 이게 짧게 조금 김동준에 서운하신 건 우리도 법률안 냈는데 민주노총 거를 이 자료에 넣으셔가지고 좀 서운한 감이 있네 좀. 우리도 한국노총 안도 냈는데. 그래서 하여튼간 지금 법안이 3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거는 정의당의 강은미원안이라고 지금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는데 그거는 20대 국회의 노회찬 의원이 발의된 안과 좀 대동소이하고요. 그다음 지금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지금 재정연대라는 데서 지금 발의를 해가지고 국민동의청원이 어제 날짜로 지금 10만 명이 돌파돼가지고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노총안은 지금 민주당이 지금 박주민 의원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민주당 안을 만들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금 다중명 기업 처벌법이라 그래가지고 별도로 법무부에서 지금 법안을 만들고 있거든요. 공공재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중대산업재해로만 갈 거냐. 나머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강은미원하고 재정연대안은 산업재해만 포함되지가 않고 적용 범위가 일반 공공재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별개로 갈지 고민 중에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번 정기국회 때는 통과될 것 같습니다. 이거 법안.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여야 쟁점 법안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입장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여튼 올해만큼 이게 산업안전의 중요성이 대두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이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빨리 좀 어떻게든 이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요건 산업법하고 틀리게 산업법은 산업안전보건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건 기업과 책임자를 처벌하는 겁니다. 산업법상으로는 행위 처벌자를 처벌을 해야 기업을 처벌할 수 있어요. 양벌 규정으로. 근데 이거는 기업을 단독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책임자고. 그런 개념을 가져주시고요. 적용 범위를 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한도를 할 거냐는 문제점은 있는데 한번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기 이명규 교수님 말씀하신 일반에게 155억 상정하는 거. 그게 지금 원래는 지금 법상으로 보면 산재보상보험부톡에 3%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가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말 고재철 원장님 계시지만 안전공단에 쓰는 거는 산재보상법 제 96조를 보면은 96조인지 95조인지 모르겠어요. 거기를 보면은 8%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8%가 지금 산재 예방 지출 총액이 한 7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5,600억 정도 되는 거고 거기가 2천억인데 155억을 계산하고 있어서 올 4월 달에 경산호위에서 요게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산호위 합의가 됐는데
요거를 저희 노동계에서는 10년 내 아니면 빨리 5년 내까지 2,500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기재부에서 난색을 표해서 매년 확대하는 거로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금액을 확대될 겁니다. 그리고 이행평가위원회에 제가 어저께 또 자료를 보냈기 때문에 빨리 이걸 어떻게 이행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안전공단 예산 8% 내에 융자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융자 예산. 그리고 융자 예산을 좀 빼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상이고요. 그럼 제가 준비된 자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수님 두 분께서 이제 통계 자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요게 좀 따끈따끈한 자료인데 국제노총 아시아 태평양 지부에서 저희 노총한테 니네가 아시아 국가에서 지금 사망자가 많이 나오니 니네가 국제 캠페인을 하겠다 요청이 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ILO 자료인데 아시아 국가에서 아이를 보고 저기 사망자 수 보고한 나라가 4개 국가입니다. 일본, 몽골, 우리나라, 홍콩. 우리 홍콩은 도시국가라서 어렵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니네가 제일 많다 얘기했는데 나머지 국가는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지금 최근 자료를 보고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영국도 밑에 거 보시면 최근 자료인데 2015년도에 보고하고 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아이를 보고된 최근 자료인데 지금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김동준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고제 수가 굉장히 적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맨 마지막 걸 보면 사망 한 건당 재해 건수를 보면은 선진국이 1대 1000건 정도 됩니다. 많은 데는 뭐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데는 1870건 정도 되는데 저희 나라는 93건이에요. 이거를 역으로 추적해 보면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저희들 그 2017년 자료인데 비슷한 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걸 썼는데요. 우리는 89만 건 정도 재해자 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아까 말한 OECD 국가 중에서 그 정도 순위는 절대 나올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사망자 수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사망자 외국에 비해서. 지금 스웨덴 같은 경우는 사망자 수가 1년에 50건도 안 나요. 거기가 인구수 제가 그래서 인구수까지 넣었어요. 인구수까지 넣어서 했고 다만 산재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사망자 수만 비교를 하고 재해자 수는 비교를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되고요. 사고방 발생해갖고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이것도 좀 의미 있는 그래프인데 요거를 제가 올 상반기를 승인일 기준으로 하고 발생일 기준으로 뽑아줬어요. 그래서 지금 승인일 기준 보시면은 6월 달에 플러스 35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2월 달에 109명 사망자 중에 이게 2000 그 창고 그 화재인데 제가 이걸 왜 표시를 했냐면은 발생일 기준으로 보면 4월 달로 가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저희 나라 공식 통계가 요양 승인일 기준이기 때문에 요쪽 6월 달로 가고 발생일 기준으로 보면 4월 달로 가는데 지금 38명이 사망했는데 6월 말까지 33명만 산재 처리가 되고 5명은 산재 처리가 안 됐어요. 요양급여 문제 때문에 저기 유족급여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요걸로 보면은 발생 승인일 기준으로 보면은 정확한 산재 사망자 수가 안 나옵니다. 이게 잘못하면 그 김용균 씨가 사망할 때 2018년 12월인데 그게 2019년 가서 산재 처리가 됐어요. 그 통계는 2019년도에 잡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잡으려면 요양 승인일로 잡든지 발생일로 잡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승인일로 잡고 어쩔 때는 발생일 잡고 어쩔 때는 또 만인일로 치고 이렇게 좋은 통계만 갖다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 사망자 수 줄였을 때 그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사망 만인일로 하다가 또 갑자기 사망자 수로 하다가 또 어쩔 때는 승인일 기준으로 했다가 자료를 보고 어쩔 때 발생일 기준으로 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건 발생일 기준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사고 사망자 수이기 때문에. 질병자 수가 포함되면은 모르겠지만 사망자 수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나옵니다. 38명이면 38명인데 지금 오늘 현 날짜로 쳐도 3명이 아직 승인이 안 받았어요. 38명 중에. 35명만 저거고 3명은 지금 재판 들어가가지고 언제 날릴지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맹점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방 통계가 지금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보상 승인일 통계가 공식 통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발생일 기준으로 해서 조사된 통계로 잡아도 된다 이거지. 이게 여기서 한두 명 차이 난다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요 뒤에 거는 그 다음 페이지 거는 뭐 교수님들이 많이 설명해 줘가지고 했는데 지금 17, 18, 19년도 보면은 크게 의미 없습니다. 별로. 막 뭐 사망자 수로만 봐서는 조금 붕괴에서는 좀 줄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나머지 뭐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고 일정 부분 재해자 수는 좀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또 의미 있는 건데요. 이게 요양일 기준 제한 현황인데 전업종하고 밑에는 건설업입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이게 보면 건설업을 보더라도 2007년도에는 29일 이상 재해가 한 83% 차지했어요. 근데 이게 해가 가면 갈수록 10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게 92%를 넘어버려요. 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나라는 10년 전에 10건 중에 8건이 한 달 이상 재해라 그러면 지금은 10건 중에 9건이 다 한 달 이상 재해요. 다 중상해. 한 달 미터 재해는 거의 없어요. 2주 미만, 일주일 미만 재해는 저기 0.8%도 안 될 거예요. 제가 볼 때. 2주가 한 5% 정도 차지하고. 그러니까 거의 재해가 한 달 이상 재해요. 이게. 그러니까 뭐가 중대재해인지 모르겠어요. 다 중대재해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좀 표현하려고 한 거고요. 그리고 세상이 바뀌면 지금 계속 갈수록 오히려 더 요양기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뭐 사고 사망자 특징 나오는데 이거는 뭐 건설업 차지하고 있는 거고 소규모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 뭐 말씀하실 거 있어요? 아니? 네. 그래서 제가 이 통계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여러 가지 막 활동도 여러 개 하고 했지만 통계로 보여주는 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다만 우리나라가 재해자 통계가 너무 작다는 거는 다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고 외국에서도 오히려 물어봅니다. 국제 여기 지금 아까 국제노총에서도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니네들은 분명히 재해자 수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자 수는 숨길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재해자 수는 근데 다만 산재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보고 통계가 많은데 우리는 좀 보상 통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아니 어떻게 사고 사망자 수 900건 나는데 사고 재해자 수가 8만 9천 건밖에 안 난다는 의문점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말씀 드리고요. 지금 저희 오늘도 저기 전문가 간담회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2014년도 15년도부터 지금 그 산업안전보건청 지금 법안 발의하신 김영주 의원께서 환노위원장 할 때 엄청나게 노력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서 뭐 안전보건 관리비라든지 발주자 책임 부여하는 거 그리고 적정 공개 확보하는 거 건설 기초 안전보건 교육 전부 다 논의해서 대안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대안들은 나왔는데 거의 진도가 안 나가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뭔가가 만들어지면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문제점을 몰라서 개선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문제점은 나왔는데 구조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실 대로 건설안전 차원에서 못하는 겁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산업안전보건청 얘기도 지금 진도가 좀 빨리빨리 나가고 있는데 나가다가 조금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조금 이걸 뭐냐면은 이번에 한국노총도 하고 전문가들이 또 이걸 하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이 믹싱되고 조금 진짜 이 저거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이건 좀 강한 것 같은 기분도 좀 들고 예. 좀 더 말씀드리면 요 안은 새로 나온 안이 아니고요. 그 20대 때 그 노회찬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던 안을 중점으로 한 거예요. 거기서 일부 좀 수정을 한 거고 다중인명기업처벌법도 법무부에서 나온 그것도 지금 새로 나온 게 아니고요. 2014년도에 법무부에서 발의를 했어요. 정부 발의를 했다가 지금 다시 나오는 거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9월 말이나 10월 초 나올 겁니다. 그것도 그전 14년도 자료를 보면 2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는 그 공공시설물에 있는 경영자를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도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법무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런 내용들이 아마 법안이 발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네. 참고로 2016년도에 연구원에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연구 과제로 7천만 원을 줘서 그 이제 토론 이걸 했을 때 그때 이제 이 법에 대한 그게 일부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가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한번 나중에 한국노총에서 저거 하실 때 좀 참고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라서요. 지금 뭐 더 이상 제가 뭐 얘기하면 좀 그래서 그런데 일단 거의 마무리 단계에 다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안 자체 만드는 거예요. 민주당이 만드는 법안 자체가 산업법 개정을 좀 강하게 할지 책임 강화를 부여할지 아니면 특별법으로 만들지 그 아까 말씀드린 다중인명기업처벌 병합심의를 대해서 그런 내용들만 좀 남아 있고 법안은 거의 만들어졌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광일 소장님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진행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용자 예산, 산재보험, 그다음에 통계의 문제점,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청의 또 뭐 내용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고재철 원장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전보건연구원 고해철입니다. 지금 그 통계가 이제 계속 발제하신 교수님들하고 우리 김강일 소장님하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 물론 통계가 이게 그 산업재해의 전체적인 그 상황을 보여주는 이런 수치라서 관심도 가고 이렇게 중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빨리들 그렇게 급하게 숫자를 알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지난달에 사망 몇 명 나와서 그럼 그거 알면은 뭐가 해결되나요? 사실 이 지금 하고 있는 통계가 보상 통계입니다. 보상 통계라는 얘기는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보상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이게 직무와 관련이 있냐 없냐를 파악하기 위한 게 그들의 조사 내용이에요. 그 사고 원인 조사가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게 전체적인 추세를 보는 거에는 이렇게 필요한 정보이긴 하지만 지금 이 정보 갖고는 그 사고를 어느 부분에 정책을 어느 부분에 그 타겟을 삼아야 되는지, 사업을 어떻게 정리해가야 되는지 이런 걸로 쓸 수 있는 통계 자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빨리 그 보상 통계를 떠나서 예방을 할 수 있는 사고 조사들을 통해서 사고의 배경 요인들을 찾아내는 이런 통계를 새로 설계를 해서 끌고 가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아마 내년 정도에 저희 연구원의 연구 과제로 그런 것들이 아마 보상 통계에서 예방을 위한 지표 설계 목적의 통계 이런 것들로 한번 바꿔가자는 논의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국 같은 데서 그 사람들이 멍청해서 2015년도 자료 뭐를 내놓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상 통계라는 것 자체가 이게 예방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 것만 보는, 여기서 방법을 찾아낼 건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통계를 그럼 앞으로 어떻게 좀 예방 통계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지, 아니면 예방 성과 지표 설계 자료라 그래야 될지, 아직 이름을 어떻게 붙여야 될지는 생각들을 해볼 부분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 현장에서 보는 안전관리론에서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고 때나 보여지는 하나의 현상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걸 원인이라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즉 불안전한 행동이나 상태는 하나의 결과물이고 하나의 나타난 현상이지, 그거의 원인은 그 배경 원인들, 자원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공사 관리,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공사 관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공사 관리를 하면서 책임과 권한이 불분명하고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실천되지 않는다는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해서 이 배경 쪽을 좀 정리를 해가야 이제 이 사고를 조금 더 줄여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지금 김광일 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가 이게 우리나라 이게 형법으로 처리가 돼서 형법으로는 법인을 처벌 못합니다. 자연인만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어서 법인에 대한 징벌적 어떤 배상 이런 것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별도로 나오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대한민국 누구가 기업에서 고용부나 저희한테도 되고 우리 안전관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산업안전보건법규 던져주면 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거 하면 돼요. 근데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그걸 지켰더라도 사고가 나면 처벌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약간 뭐랄까 그 모순 관계라 그래야 되나? 양쪽이 조금은 충돌 관계를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가려면 아까 그 우리 발제하신 분들 그 교수님들도 있었지만 그 자율성을 줘야 됩니다. 기업에 너희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알아서 해. 그러고 나서 책임져. 이게 맞는 논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우리 그 김동춘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대대적으로 정비할 때 됐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원래 81년도에 그 이전에 이제 이 전태일 열사를 대표되는 노동운동에 대해서 정부가 하나의 그 노동운동을 이렇게 좀 대응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노동 3법이 그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때 노동 3법 중에 하나가 산업안전보건법이거든요. 근로기준법에 있던 게 튀어나와서 일본의 안위법을 거의 그냥 번역만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거기 안전관리자 제도를 설정해 놓으니까 안전관리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국립대학 두 군데다가 정부니까 국립대학이니까 두 군데다가 안전공학과를 설치해서 거기서 안전관리자들을 이제 배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건법의 태동 자체가 이 법이 우리한테 맞는지의 여부도 확실히 검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회적 어떤 기저, 문화, 정서 이런 거하고 이 부합되는지 여부도 정확히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끌고 온 이런 면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필요 없는 그 조항들도 꽤 많고 그래서 이 정리도 좀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번에 전부 개정 때 전면 개정 때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지 않은 게 굉장히 좀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의 현장에서 생산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도 이제 기술의 문제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기술이 없어서 안전 못하는 부분이 물론 기술이 더 발전되어야 하긴 하겠지만 지금 어떤 것이 더 문제인가라고 보면 기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이런 문제들 아까 재해 사례도 잠깐 나왔지만 안동 쪽에 건설 현장 데크플레이트 추락 붕괴 사고만 하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장 관리 방식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철골 업체와 또 철골 업체와 또 공사 관리 이 3자 간의 상호 간의 어떤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일들이 진행되는 그러면서 변동성이 생기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가 사고를 관리하기 위한 방식으로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세이프티 2라는 쪽에서 그런 변동성과 상호 간섭에 의한 문제들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사고를 보는 관점을 좀 바꿔서 새로운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들여다보면서 안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요. 여기 오늘 건설 현장 사고가 주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 현장에 사고를 줄이려면 가장 큰 문제는 일용직 이 구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건설 현장에 지금 일용직 고용이라는 형태가 어떻게 보면 일제의 잔재거든요. 일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강점기에 철도 공사를 하면서 작업자들을 다 노선 따라서 끌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핵심 기술자들은만 현장 철로 따라서 가고 나머지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은 그 지역에서 구해서 쓰고 지역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옛날에 지금은 그런 말을 잘 안 쓰는데 간조라는 말이 그래서 남아 있었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일한 전표를 주고 보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는 일용직 구조가
일제 시대의 잔재인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 건설제에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안전 교육도 해야 되고 또 그 어떤 안전 행위나 바람직한 행위나 또 의사 결정들이 현장에서 잘 진행돼야 되는데 오늘 이 현장에 이러다가 내일은 딴 현장 가서 일할 뿐이 안전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이 현장의 어떤 지시나 규칙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 일용직 구조를 바꿔주지 않으면 건설 현장에 일용직 구조를 바꾸는 게 건설재를 줄이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구조적인 문제일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통계 또 앞서 우리 김광일 소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보상 통계를 이제 사고의 배경 요인을 기준으로 한 이제 지표 설계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바뀌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또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산업법도 좀 개정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문제. 또 일용직 건설 현장의 특징이죠. 일용직 고용 구조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재욱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두 분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 산업안전과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된 이 산업재해 전반의 큰 틀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본 세미나 주제가 이제 건설 현장의 이 중대재해에 대한 대책을 다루기 때문에 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이 건설 안전과 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학계에서도 그렇고 실제 산업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 기존에 이제 산업 안전이라고 하는 이제 화학 공장이나 발전 사업소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설비가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이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안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정적으로 거기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는 개념이 발생하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건설 안전은 그래서 이 건설 안전은 이 해외 이 저널에서도 완전히 독립적인 카테고리로 분류될 정도로 왜냐하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 건설공사 자체가 이 수많은 다양한 공종이 이 단시간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아무리 비슷해 보이더라 하더라도 같은 현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했던 작업이 내일 반복된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중소규모 현장일수록 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이 건설 안전 분야에 대한 그런 좀 이 특성과 그런 전문성을 고려한 그런 연구나 아니면은 이 제도적인 측면이 물론 올해 이제 산업법이 개정되면서 이 건설공사의 발주자라는 그 기존에 이제 사업주 또는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양분하던 개념에서 이제 건설공사의 발주자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발전이라고 보이지만 건설 안전 분야에 대한 좀 이해가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건설 안전 관점에서 이 예방과 그리고 사후 대책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예방 관점에서는 앞서서 이제 너무 많은 다양한 걸 말씀해 주셨으니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냥 한 가지만 콕 집어서 말씀드리자면은 건설업의 특성이 프로젝트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건설업의 특성은 설계 단계에서 기획 단계와 설계 단계에서 대부분의 위험 요인들은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설령 사고는 현장에서 발생하더라도 중대한 위험 요인들은 이 설계 단계에서 확정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되려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사례로 예를 드리자면은 이명구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안동의 데크플레이트 추락 사례가 저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실제 이제 실무를 할 때 제가 발견했던 재미난 사례 중에 하나라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 그 사고가 이제 데크 플레이트가 이제 철골 한쪽은 철골 위에 얹히고 한쪽은 콘크리트 벽체에 만나는데 거기를 이 목수가 제대로 이제 고정을 하지 않고 이제 강목으로 지지해 놨다가 이 콘크리트 하중을 못 버티고 주저앉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무조건 당연히 현장에서 관리 감독을 잘못한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왜 생기느냐? 이 건설업의 특성이 다양한 공종들이 서로 융합돼서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고 설계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데크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철골 공사와 엮여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데크 플레이트의 그런 표준 상세도라고 하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이 데크 플레이트가 철골 위에 얹힐 때 뭐 그 모든 조건이 철골 위에 안전하게 얹히는 게 아닙니다. 단차가 나는 구간은 철골 옆에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데크 플레이트 그 도면을 그리는 전문 업체들은 철골은 기본적으로 자기들과 같이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단차 구간에 대해서는 상세도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75mm의 6T의 앵글을 용접하라고 이제 상세도가 다 그려져 있어요. 다양한 조건에 대해서. 그런데 데크 플레이트가 철골 위에만 얹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안동 사례처럼 이 콘크리트 벽체나 콘크리트 슬라브랑 만나는 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상세는 없어요. 지금도. 예, 그 있는데 그냥 박스만 하나 그려놨습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박스 하나 그려놓고 거기 걸쳐라. 그러니까 그 도면을 보고 근로자가 목수가 그러면은 그냥 이게 강목이면 되겠구나.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일이 왜 생기느냐? 건설업의 특성이 이 수많은 공종 그리고 수많은 전문업체들이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전문업 그리고 그 설계를 하는 사람들도 자기 분야만 봅니다. 그래서 이 데크 플레이트 업체는 철골 기반이기 때문에 철골과 관련된 상세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 골조랑 RC랑 만난다? 그거는 형틀 업체나 콘크리트 업체의 그 어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형틀이나 콘크리트 업체는 데크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각지대가 설계 단계에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 건진법에서 뭐 설계 안전성 검토 제도나 그리고 이번에 산안법에서 이 설계 안전 보건 대장 같은 제도들이 뭐 CDM 사례를 모방해서 참조해서 도입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설계 단계에서 그런 굉장히 작은 사례지만 그런 이 현장에서 근본적으로 위험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설계 단계에서 안전성 검토에 실질적으로 발주자나 이 설계자나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이 설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 있느냐. 제도가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PDCA 사이클 많이 얘기하는데 건설업은 PDCA 사이클이 저는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했던 작업이 내일 다시 안 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어제 발견된 안전 지적 사항을 체크 액션 한다고 해서 내일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전 현장에서 발생했던 PDCA 사이클을 그 다음 현장 그리고 유사 현장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설계자나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전 현장의 문제점들이 반영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건설업의 특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방금 제가 굉장히 작은 사례를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를 좀 더 이제 기획과 설계 단계가 중요하다를 좀 더 확장시켜서 말씀드리면 건설업에서 추락이나 충돌이나 붕괴나 저는 현장 생활을 오래 해봤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지로는 현장이 지저분하면 사고가 납니다. 실제 제가 봤던 추락 사고도 현장에 자재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개구부가 있는데 거기에 그 보호판을 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안전팀이. 그 자재가 많이 쌓여 있어서 그래서 그 자재를 치우다 보니까 개구부가 그 개구부로 그 근로자가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건설업의 현장을 계속 현장에 대한 이런 안전 관리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현장을 안전하게 만들려면 설계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이런 현장을 개선하려면은 근본적으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프리패브 혹은 뭐 선조립 혹은 뭐 모듈러라고 하는 그런 제조업과 유사하게 자동차 산업과 유사하게 최대한 이
사전 제작을 해올 수 있는 부분들을 그쪽에 투자를 하고 육성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건설 안전에서 재해율을 가장 크게 감소시킨 최근에 감소시킨 저희 나라랑 굉장히 유사한 이런 그런 건설 현장 구조를 갖고 있지만은 재해율이 낮은 나라가 저는 싱가포르라고 생각하거든요. 싱가포르는 10여 년 전부터 이 국가적으로 이 프리패브리케이션 이 사전 제작을 국가적인 그런 건설 정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그런 형틀이나 철근 배근이나 이런 비계나 동바리 같은 그런 작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현장은 복잡해지고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이제 프리패브 중심으로 현장이 가다 보면은 단기간에는 공사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공사비가 상승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이 선조립을 잘 함으로써 생산성도 좋아질 거고 그리고 안전 수준도 굉장히 좋아질 거거든요. 그런 리스크 비용의 저감, 생산성의 향상 효과 그런 부분들을 정량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는 이제 이 건설업의 특성상 이 기획이나 설계 단계에 이런 안전에 대한 투자, 선제적인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사후 대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건설 사고 손실에 대한 제도적인 좀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침 제가 관련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에 이미 이제 건설 사고와 관련된 페널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법에 작업 중지나 과태료가 있고 건산법에는 영업 정지도 있고 건진법에는 벌점 제도도 있고요. 그런데 이 사례 조사들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그리고 사업주의 책임이 밝혀지면 영업 정지를 받아야 되는데 영업 정지까지 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영업 정지 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그래서 사고는 5년 전에 났는데 소송 결과는 올해 나오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벌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품질이나 아니면은 그런 하도급이나 그런 다양한 그런 벌점 제도와 병행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상쇄가 돼서 안전사고가 나더라도 다른 데서 가점을 받거나 아니면은 다른 데서 벌점을 또 적게 받고 그러면은 이게 또 묻혀버려요. 그래서 의외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페널티 중에서 가장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강력하게 작용하는 게 이 산안법의 이 작업 중지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개정이 되었지만 이 산안법의 작업 중지의 취지는 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에서 동일 공정에서 비슷한 사고가 다시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일단 하지 말라는 건데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현장 전체를 중단시켜 버린다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실제 페널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고 이 사고를 추가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되려 이 페널티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건설업 자체는 이 공사 기간이 제한돼 있는데 제한된 공사 기간에서 이 작업 중지를 해버리면은 그게 또 굉장한 페널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건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손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확하게 징벌적이 됐건 아니면은 합리적인 처벌이 됐지 어느 정도 선이 정답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이 발주자와 건설사가 이 사고를 발생을 시키지 않도록 예방하는 활동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그래서 이 사고가 발생하면은 자기들이 영업에 큰 지장이 받겠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대응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말씀 나누던 그런 그 징벌적 기업 처벌법이 될지 아니면 다른 법이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현재 건설사가 부담하는 그런 작업 중지나 아니면은 이런 보상 비용이나 그런 손실보다 이 근로자가 이 사망함으로써 잃는 근로 손실 그리고 정부가 받는 그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손실을 금액화하면 그 손실이 사회적 손실이 훨씬 더 큽니다.
적어도 이 사업주나 발주자가 그런 사회적 손실에 대해서만큼은 책임지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간단하게 또 이제 뭐 싱가포르 말씀드렸으니까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은 이제 현장 점검을 해서 그런 벌점이 누적되면 약간 좀 그 저희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교통법규에 그 벌점제와 비슷한 거를 이제 건설 기업에 적용해서 일정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 넘으면 이 입찰 바로 그 순간부터 입찰을 제한시켜 버립니다. 건설업은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입찰을 못하면은 가장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주의 과실로 그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이 외국인 근로자들 이제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장을 못 돌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실효성 있고 그리고 즉효성 있는 즉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페널티가 이런 이 사회적 손실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산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욱 교수님 여러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또 이 건설업이 이제 또 제조업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뭐 위험성 평가 잘 아시는 것처럼 PDCA 사이클로 이제 하게 되는데 건설업은 좀 다르다. 그래서 기획이나 설계 단계에 안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좀 중점을 둬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후 대책으로 또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정리를 하자면 예방 활동 투자 환경을 이제 조성해주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싱가포르의 또 제도 일정 점수 이상 벌점을 받게 되면 입찰 제한하는 거라든가 외국인 근로자 이제 비자 발급을 또 안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고맙고요. 다음은 현대건설 임병천 실장님 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현대건설의 안전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임병천 상무입니다. 먼저 이번 제가 준비해 가지고 왔었던 자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좀 새삼스럽고 새롭고 좀 감동도 느껴오고 여러 가지 심정이 많이 이제 복잡해지더라고요. 앞서 이제 두 분 교수님 훌륭한 말씀 잘 들었고 그다음에 우리 정재욱 교수님이나 우리 김광희 소장님 특히 김광희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노총을 대표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해서 저는 여기 지금 모인 참석자 중에서 이 현업에 지금 있는 사람으로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안전 업무를 현업에서 시작을 했고 여러분들이 많이들 이제 얘기하는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안전을 시작해가지고 밑바닥부터 그 안전 업무를 해서 지금 이렇게 관리자까지 왔는데 저는 안전 업무를 하면서 제가 손가락이 잘릴 이런 사고도 경험을 했고 내가 직접 사고를 당해본 사람이고 죽을 뻔도 했었고 그 다음에 사고를 예방하는 총 책임을 지면서 동시에 사고가 나면 그 사고에 대한 보상하고 처리를 하면서 그 사고 난 뒤에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 아픔 그 관련됐던 많은 것들을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 겪고 마음으로 절절히 담아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머릿속에는 사람이 산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죽으면 안 된다는 게 꽉 박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안전 업무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정말 뭐 별별 많은 건의부터 시작해서 그냥 불철주야 노력을 한다고 저는 이제 대한민국 건설안전관리자를 대신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좀 들었었냐면 저희들이 염원이 좀 안전에 대해서 처벌을 좀 많이 해주고 기업에 관련됐던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해주고 교육도 많이 하게 해주고 많은 것들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고를 예방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생각이 좀 더 많았겠죠.
그래가지고 저희보다 직책이 높았던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나 관내에 계시는 노동부에 계시는 분들이나 기타 등등 관련됐던 분들 쪽에 계속 저희들은 끊임없이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 건설 안전 시작한 게 한 30년 정도 이제 접어들었는데 90년 1월 1일자로 저 산업안전보건법 1차 전면 개정이 되고 그리고 나가지고 건설업 쪽에 정부가 조직을 갖추려고 해서 그 현대건설에서 90년도에 처음으로 여기 경력직 안전교육을 채용했던 게 건설업의 시초입니다. 저도 그걸 보고 입사를 해서 현대건설 입사하게 된 거고 대한민국 건설업체의 안전 조직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게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현대건설이어서 실질적으로 처음과 끝을 지금 같이 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제가 지금 겁이 날 정도로 너무나 많이, 너무나 빨리, 너무나 과할 정도로 저희 안전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겁이 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단시간 안에 너무 증폭이 되고 너무나 많은 그 단체나 많은 기관들에서 갑자기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2, 3년 사이에 안전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제가 기뻐서 춤을 춰야 되는데 오히려 걱정이 되는 게 마음이 지금 앞설 정도로 지금 말씀하셨던 이 산업안전보건법, 그다음에 건설안전특별법, 그다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됐었던 목적은 다 사고를 예방하는 쪽에 관련됐던 부분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주제를 우리도 오늘 추락사고 요구 관련했던 것처럼 사고를 예방하는 쪽에서 좀 균형 있고 그다음에 서로 사회적으로 좀 함의가 되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같이 가야 되는 지혜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고를 예방하는 절대적인 명제에는 반대하고 그다음에 그걸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로자, 그다음에 노동계, 기업계, 업계, 기타 모든 관련됐던 부분들은 똑같을 거고요. 그 앞서 이제 법에 관련됐던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으니까 그 부분 관련됐던 건 저는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 이게 이렇게 많은 법들이 만들어 가지고 이게 만들어져서 처벌을 많이 하면 사고가 예방이 되냐? 그럼 100% 이렇게 가야 되겠죠. 100% 가지고 처벌만 하면 사고가 예방되는데 처벌을 가는 거는 사고에 대한 다음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그다음에 사고를 안 나게 하는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지 이 부분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는 저희들이 살아오는 과정이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많은 경찰 조직이 있고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범죄를 막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론적으로 보면은 범죄가 안 일어나야 되겠죠. 안 일어나고 사회가 정의 사회가 구현이 되고 다들 착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 사회 구성 안에 보면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조직 내에 사람이 움직이고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바뀐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오는 거군요. 그걸 막고 예방하는 쪽에 수단으로 이 법을 좀 제정을 해서 함축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사고를 예방하는 쪽에 관련됐었던 부분들을 좀 보면 저희 회사에서 이제 오늘 이제 주제를 나오라 그래가지고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뭘 어느 정도 하고 있을까 관련됐던 걸 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여기 점검, 교육, 안전 시설, 시스템, 보호구 해가지고 이거 뭐 적을 수 없을 정도로 좀 많은 거를 회사 자체적으로 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근간은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보건법에서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를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이행하기 위해 가지고 이 많은 인력과 시설과 그다음에 사람을 투입해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그 사고를 예방해서 일을 하는데 시설 관련됐던 부분들도 우리 아까 그 좋은 말씀 하시듯이 우리나라는 이제 기술 단계까지도 넘어가고 있는 단계다. 시설 관련돼 가지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가지고 업체를 입찰 붙여서 그렇게 하고 교육 관련됐던 부분들도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제 여기 와서 조금 이제 고맙고 감사하고 감동을 느꼈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 자리가 한국노총이라는 데가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그 많은 시간 동안 많은 회의를 다니고 사고를 예방하자고 주창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가보면 대부분 정부 그다음에 우리 학계, 그다음에 기관 단체, 그다음에 업계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제일 아쉬웠던 게 이렇게 양대 노총에서 근로자들도 정말 사고를 예방하는 쪽에 한쪽을 담당해 가지고
기업 사업주 사고 예방하게 하세요 하세요 이렇게 주장과 한과 동시에 우리 스스로도 우리 근로자가 안 죽고 안 다쳐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책임 있는 양대 노총에 계신 분들도 같이 근로자도 당당하게 한 축으로 야 나도 사고 안 나게 할 테니까 기업 당신들도 사고 안 나게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같이 가고 학계에 계신 분들은 거기에 관련됐던 기술적인 관련됐었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개발해서 저희들한테 어드바이스 해주시면 되고 그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나 국회나 관련됐었던 기관들은 그 부분에 대해 관련돼 가지고 잘했어 못했어에 관련됐던 부분들에 대한 판관 포청천처럼 명확하게 정리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우리 근로자 참여 관련돼서 했었던 이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양대 노총에서 이렇게 좀 같이 해서 이 한 축을 담당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사고 관련됐던 부분들은 같이 해야 됩니다. 사업주 혼자만 아무리 한다고 되지도 않고 정부에서 아무리 한다고 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다치는 주체는 우리 일하시는 근로자거든요. 내가 내 몸이 다치면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억울한 거니까 그 부분이 안 다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련됐던 지혜를 좀 같이 모아줬으면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양대 노총에서 지금 하고 계시니까 우리 김광희 소장님처럼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우리도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할까? 그렇게 그 근로자가 사고 나면 뭐 벌을 주고 과태료 주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이쪽에 정부 대통령까지 나서서 산업재해를 막자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 근로자 노총 입장에서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기업의 근로자가 일을 잘해가지고 기업 이윤이 많이 남기고 기업 이윤이 많이 나면 국가가 잘 되니까 다 같이 잘 되는데 동참을 해서 한 축을 담당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관에서 이제 제도 정책 업무를 제도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이 현장에서 현업을 하면서 이 제도가 정착되는 쪽에 좀 시간을 좀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 10대 안전 수칙 그 5대 사망 사회 저감 관련됐던 여러 가지 제도들을 관에서들 많이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제도를 저희 그 현업에서 정착이 돼 가지고 좀 할만 그러면 하려면은 왜 그런지 또 다른 슬로건을 내서서 또 다른 걸 이렇게 또 이렇게 하게 되고 또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또 열심히 또 이렇게 현업에서 이렇게 하려 그러다 보면 또 어느 순간은 그거 앞서 갈렸던 것들은 바뀌고 또 다른 게 뭐가 나오고 과연 이렇게 계속 바뀌고 변화가 되는 게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게 맞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졌던 그 부분들이 현업도 그렇고 근로자들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게 정착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게끔 좀 오랫동안 꾸준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이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이 책임자가 바뀌면 그분은 더 앞에 하셨던 책임 그 정책보다 그걸 받아서 그대로 하면 자기가 일했던 성과가 안 나니까 그건 잠깐 좋지만은 약간 홀딩하고 본인이 또 새로운 걸 만들어서 또 다른 걸 가지고 또 하고 그럼 업계에서는 그걸 받아주고 또 하다 보니까 또 바뀌시는 거 또 하고 했었던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그 부분을 제가 마음속에 이게 와닿아서 많이 새기고 있는데 다 좋은 제도거든요. 다 좋은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뭐가 하나만이라도 업계나 그 사고를 예방하는 쪽에 뿌리를 내려서 그게 정착이 될 수 있게끔 했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한 예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저희 나라가 이제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저희 업계에서 요구 사항은 이걸 꾸준하게 했었으면 좋을 거라고 했는데 1회만 지금 딱 하고 안 하거든요. 그 1회만 한번 받으면 지금 뭐 평생 그냥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관련 교육은 좀 안 받아도 될 수도 있는 이런 쪽으로 갔었던 이런 부분들도 그 한 예에 관련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쪽에 그 중대재해 관련돼 가지고 사망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말씀하려서 제가 이 현업에 있는 입장에서 느낀 대로 그냥 두섭씨 지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삼위일체가 같이 됐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양대 노총에서도
그거 기업 쪽에서 사고 예방 관련됐던 부분들도 요구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양대 노총에서 스스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에 관련됐던 부분도 받아서 같이 하고, 그다음 학계 이런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소스를 주기 위한 많은 연구 개발을 좀 하셔가지고 그 세 개가 같이 움직여서 대한민국에 사고가 없는 좋은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현업에 계신 우리 현대건설의 임명천 실장님 고맙습니다. 뭐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또 양대 노총,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좀 근로자를 대표하니까 안전의 한 축이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제도나 뭐 슬로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좀 현장에서 좀 정착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 건설업의 기초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짧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가설구조물 쪽에 이제 대표를 맡고 계신 가설안전 이준성 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설안전 ENC 대표 이준성입니다. 오늘 그 발표를 받아서 해주신 두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 단체 및 시각에서 접근해 주셔서 너무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아마 전문건설업체 대표로서 가장 현장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대표의 일환으로서 추락재해 및 가설공사에 대한 현 주소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가설공사를 최대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해서 추락재해를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한 10년 정도의 업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 시작은 안전용역업체로부터 시작해서 15년부터 시스템 비계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 건설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계에 관련된 저희들이 업력이 약해서 처음에는 상당히 많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뭐 자재가 어떠니 인력의 수급이 어떤지 그리고 영업이 어떤지 그러다 보니 정말 이게 원가 계산에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저희가 안전을 가미함으로써 한번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느냐 하면은요.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시작했던 부분이 자재의 부분을 저희들이 시스템 비계라는 단일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공단이 수행한 클린 사업의 보조 사업에 뛰어들어서 설계 및 시공 그리고 점검, 자재 관리까지 토탈 저희들이 수행하는 업체로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력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들은 비계 시공팀을 정규직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자긍심과 책임감이 우리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 소속감은 있고 조금 단점은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어떤 도덕적 해이라든지 관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극복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있었지만 현재까지 사고를 발생할 수 있는 큰 무리를 일으킨 적은 없다는 부분은 우리가 선택의 부분에서는 좀 올바르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가 매년 이 가설공사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추락재해와 연계도 시켰고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의 가설공사 한계 극복이라는 어떤 단계적인 적용에 대해서도 많은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발표냐면 단계가 늘어나면 결국은 그 내부에서는 원가의 절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원가의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안전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사를 해본 결과 불법 직영 공사를 행해버리면 종합건설 회사에서 골조나 석공사로 전문 건설업을 통해 자재 임대업체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자격자인 시공업자에게 넘어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비계공의 일반적인 시장의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도를 했던 부분은 저희가 면허를 가지고 설계, 자재 관리, 시공 그리고 지금은 자재 생산까지 도맡함으로써 이 사이에서 빚어지는 부분을 종합건설에서 전문건설업체로 직접 다이렉트로 받으면은 그 중간에 생길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비용을 저희가 안전에 투입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여러 자리에서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도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도 보장되어 있지만은 편법과 일상화되어 있는 관행이라는 부분으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현재 우리가 시장에서 그 원가를 가지고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안전이라는 비용은 존재할 수 없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좀 다른 방법의 스마트 프로세스라고 해서 설계 단계에서 AS 비용을 줄이자. 정확한 설계를 통해서 작업의 반복성을 줄임으로써 인건비를 줄였고, 그리고 자재 관리를 직접 우리 제품이기 때문에 자재에 대한 부분을 보존함으로써 자재에 대한 망실, 손실, 보수 비용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시도를 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워낙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분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는 도급의 부분이 정확하게 면허가 갖추어져 있고 그러한 부분의 환경이 구체적으로 가진 업체에게 도급이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간 단계를 거치며 관리비니 원가의 일부를 삭감해가는 방식으로 단계별로 자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만의 회사가 아니라 전문건설업에서 빚어지는 여러 행태의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으로 시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루 수주하기에도 바쁜 업체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어떻게 안전관리를 힘을 써라. 그리고 사람을 고용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보장하라. 이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따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법을 만들어져 있는 규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적용시킨다고 하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명구 우리 대표님이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민간기관의 사업 수행 역량을 강화하는 우수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아니면은 고용을 장려했던 기업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 환경을 바꿈으로써 회사 하나하나가 전문건설 하나하나가 경쟁력을 가짐으로써 안전에 관한 투자를 할 수 있다. 투자가 아니죠. 이미 주어져야 될 비용인데 못 받았기 때문에 못한 것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오늘 이 모인 자리에서 조금 고심해 주시면은 전문건설업체로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비계공을 저희들이 함께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부분을 선제적으로 안전관리에 적용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실험을 했는데 저는 이제 대기업에서도 오셨고 학계에도 오셨고 저희는 말 그대로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는 그 업체로서 안전은 규제이다라는 등치가 성립돼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안전은 우리의 아까처럼 가치입니다.
가치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존중해야 되죠. 그러나 이게 과잉이 일어나 버리거나 무리한 적용이 됨으로써 규제가 되어 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안전은 속도의 조절도 필요하고, 그리고 너무 많은 과잉을 통해서 거부감을 주는 것도 반드시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좀 더 단계적으로 인프라가 형성되고 그러한 속도들이 여러 전문가들이 고민 끝에 놓아주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이 가설 구조물을 직접 또 운영을 하시는 가설안전 이준성 대표님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도급 문제를 좀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문 검설 업체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뭐 그런 도급 체계 뭐 이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 어떤 규제에 대한 과잉 이런 것들도 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알겠습니다. 김광혜 소장님. 우리 고 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팩트가 좀 아닌 게 있어가지고 중대재해기업처벌을 산업법 위반을 하지 않은 걸 아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위반을 하고 범위 자체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말하는 바로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쟁점을 얘기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노총에서 법안을 보면은 사망자 2명 이상, 사상자 3명, 그리고 3년 연속 재발생,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3년치를 조사해 보니까 100개 사업장이 안 됩니다. 3년 연속 재해가 발생된 사업장은 건설업 빼고 한 군데밖에 없어요. 철도공사. 그리고 건설사도 18년도 보니까 죄송합니다. 일단 H건설 한 군데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현장 단위로 봤을 때 H건설 하나이고 전체로 사업자 본사 단위로 보면 한 19군데 정도 나옵니다. 1년에 한 20군데 정도 나오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기업은 그건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산재 통계도 지금 고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도에 지금 그 서울산업대의 그 정진호 교수가 정책과장으로 있을 때 예방과 보상을 분리했어요. 그래서 발생 보고 제도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유한신청서 제도가 가름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지금도 그게 효력이 있어요. 다만 그거를 지금 재해 발생 현황 분석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한 그 산업재해 발생 보고 제도에서 발표하는 게 54,000건 정도 나오는데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요양신청서 양식하고 산재 발생 보고 제도의 양식하고 틀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양신청서 양식이 산재 보상을 하기 위한 양식이고 요건 예방을 하기 위한 양식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제도는 지금도 마련돼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작업중지 산업법의 작업중지 현장 전체를 한다는 거는 건설업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산업법 자체에서도 작업중지를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작업중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좀 과장되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중대재해기업처벌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게 없고요. 산업법의 행위 위반자에 대해서 처벌하기 때문에 대표자들이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가지는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이 기업하고 대표자를 처벌하자는 내용이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걸로 이제 토론자 말씀을 이제 듣는 거는 이걸로 끝내고요. 뭐 원래 이제 플로어에 또 청중 질의응답 이런 순서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건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오늘 안실련에 우리 이정술 사무총장님 오셨어요. 한 말씀 뭐 해주시죠. 뭐. 마지막 단계에서 엄청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유익 있게 어떤 개선 방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이제 경과된 관계로 좀 마칠까 하는데 우리 그 안실련의 이 정재희 대표님께서 뭐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한테 또 이렇게 시간을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의미 있는 그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가장 그 의견들이 많이 나왔던 것들은 이제 규제 문제입니다.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 좀 부담을 좀 가니 좀 천천히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되겠냐는 것도 이미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매번 그 산업안전보호법 강화한다 하지만 결국은 그게 예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인책이 됐느냐 하는 겁니다. 처음엔 나요. 몇십 명 죽어요. 몇 명 죽어요. 뭐 엄청난 것 같아요. 나중에 끝나고 보면, 처벌된 거 보면 기가 막힐 정도로 낮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누가 있느냐면 유능한 로펌들이 많아요. 변호사도 많고 다 뭘 통해서든 정리되고 넘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영국에서, 거기는 분명히 우리보다도 사망자가 훨씬 적을 때부터 이미 관련되는 법을 만들어 쓰고 있는데 왜 도입했을까? 그리고 그게 왜 다른 나라로 전파되고 있을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걸 봤을 때는 이제는 정말 그 기업을 경영하면서 할 거를 다 하고 예방할 때 열심히 노력한 곳에 처벌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뭐냐면 핵심은 기업주가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중대재해가 발생이 됐다. 거기에 대해서는 벌을 받으라 이거죠. 그럼 앞으로 뭘 하라는 얘기냐면 예방에 투자를 하고 예방을 해서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기업 경영에 이득이 되는 걸 보여주자는 거고, 그래 해야만이 우리나라의 이 산재 이 예방 방향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제에 좀 생각을 바꿔서, 물론 그 현대건설에서 오신 분의 말씀을 저도 절절하게 느낍니다. 뭐 툭하면 뭐 제도 하나 한다고 쓰다가 또 바꾸고 강화한다 하고 오만 괴롭혀 주고, 실제 사고는 이 몇 명, 10명 20명 있는 데서 주로 많이 나는데 대기업만 들이다 조지고, 뭐 미안합니다, 조지는 게 아니라 부담을 주고 등등 하는데,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연간 한 2,000명 다 가까이 되는 이 산업재해에서 사망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간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이걸 근절을 시키려고 하면, 적어도 단절을 시키려고 하면, 아니면 반이라도 줄이려고 하면 뭔가 우리가 좀 과감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고, 그런 환경이 좀 도래하고 있는 것 같으니 좀 마음이 어렵더라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특히 한국노총에서는 뭐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다들 노력해서 거의 문 앞에까지 온 것 같은데, 이제 마무리하실 때 기업의 과도한 부담이 덜 되면서 예방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잘 좀 마무리해 주시는 마음을 우리 김광일 우리 소장님한테 전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걸로 이제 마칠까 하는데요. 오늘 그 주제 발표해 주신 우리 을지대 이명구 교수님, 동국대 김동춘 교수님 고맙고요.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신 한국노총 김광일 소장님, 안전보건공단 고재철 원장님, 그리고 서울과기대 정재욱 교수님, 현대건설 임병천 실장님, 그리고 가설안전 이준성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이 세미나는 산업 현장 4대 악성 사망 사고 충돌 떨어진 끼임 질식에 대한 이제 그 세미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고 또 2차는 끼임에 대한 게 10월 21일 있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질식 같은 경우는 10월 24일에 이제 예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끼임 질식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걸로 건설 현장 추락 충돌 붕괴 사망 사고 이대로 좋은가 1차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